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주 월요일 뉴스플러스 역사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인 쾌거로 미국과 독일 등에 이어 세계 6번째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곤 기자, 우리나라가 6번째로 7천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와 자동차의 힘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분 기준 우리 수출은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세계에서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넘긴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6개 나라에 불과한데요.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우리나라는 6번째로 7천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6천억 달러 수출을 넘어섰는데 7천억 달러는 프랑스를 제치고 6번째로 달성해 빠른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은 주력 제조업의 성과가 컸습니다. 올해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1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52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20%가 늘었고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11월까지 660억 달러를 수출했고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선박과 바이오 헬스, 그리고 K푸드와 화장품 등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한 겁니까? 네, 올해 수출은 성장세가 불투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미 관세 압박이 한창이던 5월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74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수출은 6개월 연속 매월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수출 증가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기회로 연결된 건데요. 반도체는 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했고 흑자 규모만 844억 달러에 달합니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감소를 소형차와 친환경차를 통한 EU, CIS 시장 공략으로 극복했습니다. 자동차를 필두로 수출 시장 다변화도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2018년 우리 수출의 26.8%를 차지했던 중국 비중은 올해 18.4%까지 낮아졌고 반면 EU와 인도 시장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는데요.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저변이 넓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한몫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3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 새 정부 출범과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SKT를 포함해 통신 3사 모두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당사자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칼을 빼드는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를 모두 형사고발하고 KT에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KT와 LG유플러스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합동조사단은 KT 서버 94대가 악성 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어 통화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입자 식별정보, 단말기 식별정보 등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 2천여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도 2억 4천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보안 관리는 2,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T보다 훨씬 취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과기부는 KT에 대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화이트 해커로부터 정보 유출이 지목된 통합 서버가 해킹됐고 서버 목록과 계정 정보 등도 유출됐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당국에서 침해 사고 정황을 안내한 이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하는 등 사건 은폐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LG유플러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3,400만 명의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오늘 1인당 5만 원의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에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5만 원, 총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쿠팡 상품과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소비자 단체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번 보상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김범석 쿠팡 의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경고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의 책임성, 공정한 시장 질서 등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TF 책임자인 백영훈 부총리는 쿠팡의 정보 유출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보 유출의 무관용이라는 정부의 기조는 KT와 LG U+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회사가 사안을 은폐하려 했던 점에서 과징금과 법적 처분에 있어 과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카드사들도 초비상입니다. 금융당국의 칼끝을 피하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에도 내년 보안 투자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실적과 신뢰를 한 번에 회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겁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카드의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점검을 예고하며 보안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 보안 규제와 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당장 카드사들은 내년도 관련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의 정보보호 예산은 지난 2021년 1,074억 원에서 2025년 1,317억 원으로 5년간 22.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킹 시도는 15배 증가해 보안 예산과 인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회사에서 연달아 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한 만큼 카드업계에서도 내년에는 IT나 보안기술, 정보보호 등의 보안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가피한 투자지만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전업카드사 8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년 새 14% 이상 줄었습니다. 계속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더해 가계대출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실적이 쪼그라든 겁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여신 전문 금융채권 금리가 올라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신용 판매, 카드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 비용, 즉 대손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차주들이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그게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회수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문제거든요.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생기고 그런 위험관리 비용이 내년에 상당히 이제 카드사에 부담이 될 것 같고 계속된 사고와 금융당국의 압박 속 카드업계는 신뢰와 실적을 동시에 회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고환율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폐장일을 하루 앞둔 오늘 원달러 환율 1,430원대를 밑돌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이단 수급 대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내년엔 어떨까요?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다행히 환율이 진정된 모습이긴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환율 안정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평균으로 보면 1,420원에서 1,430원대로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하락 안정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재차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우선 상반기 환율 하락 안정의 근거로는 지난 24일 있었던 정부의 구두 개입 및 각종 수급 대책 효과, 또 내년 4월에 있을 세계 국제지수 WGI 편입 이슈,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등이 꼽힙니다. 특히 세계 국제지수의 편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수 편입 시 글로벌 자금으로 최소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가량이 국내 국채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국채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보통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다시 환율이 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있고 5월에도 또 연준 의장 교체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한 1,400원 정도, 1,410원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430원 정도. 네, 일단 환율이 1,420원대 전후라면 레벨 부담은 일부 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변동성이겠죠. 하반기 재차 환율이 튈 수 있다면 내년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의 근본 원인인 한미 금리 격차, 또 국내 주식시장의 평가 절하 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환율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내년에도 환율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1,30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정도까지 넓은 레인지에서 조금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수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데요. 기재부가 지난 24일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신설해서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증권가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RIA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말하는데요. 미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이유로 해외 투자를 포기할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방안은 국내 증시에 대한 구조적인 불신 해소인데요.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환율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환율을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금리죠. 내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수준 각각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확률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크지 않다라는 건데요. 다만 내년에 관세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위축된다면 연말로 가서 한 차례 정도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상반기에 2번 금리를 인하한 후 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준의 내년도 점도표상으로 1회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5월 연준 의장이 새롭게 취임하는 시점에서 2번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인하를 했을 경우에 중앙값으로 봤을 때 거의 중립금리 수준에 다다르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 투자은행 중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6개가 내년 중 미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2차례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JP모건과 도이체방크 등 2곳은 각각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티와 TD뱅크는 총 75bp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내내 금리를 동결하거나 연말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 미국은 상반기 2번 인하 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지배적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년 시장을 흔들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그리고 또 AI,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인하 사이클 종료는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변수로 꼽히는데요.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혹은 인상 인하 사이클을 끝낼 때 주식 환율할 것 없이 시장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던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AI는 버블론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만큼 지속적인 변수로 남아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 자금이 미국 AI 투자로 많이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만약 AI 섹터에서 조정이 온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나갔던 해외 투자 자금들도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 부분을 보면요. 내년에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교역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 수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주요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를 놓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 증시는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4년째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를 관통할 2026 키워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새해에도 미국 주식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월가에선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원래 월가의 전망치보다 더 많이 올랐죠. 월가 예측은 좀 다소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주요 글로벌 IB가 제시한 내년 말 S&P 500의 목표치는 최저 7,100에서 8,100선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한 7,700, 그러니까 현재 대비 10% 이상 오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자릿수 강세장을 4년 연속 기록하게 되고요. 간략히 올해를 되짚어 보자면 올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회복력이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통화 정책의 변화, AI의 독주와 버블론이 반복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AI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뒤집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왕좌에 올랐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브로드컴의 약진 역시 AI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주가 수익률 상위권을 살펴봐도 상위 10개 중에 6개 기업이 AI 인프라 관련주였습니다. 1위 샌디스크는 600%에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ETF 수익률 상위권을 볼까요? 은과 금, 구리, 희토류 등 원자재 관련 상품이 차지했고 눈에 띄는 것은 MSCI 코리아 ETF가 92.6%로 8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네, 올해의 상승률은 미국보다 우리 코스피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올해는 위험자산과 함께 금과 은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도 함께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를 보인 한 해였는데요. 내년은 글로벌 증시 전망, 월가가 주목하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월가 IBD 공통적으로 꼽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AI의 확장이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 그러니까 우량주의 귀한, 마지막으로 메가 IPO입니다. 먼저 새해에도 주식시장을 가장 지배하는 테마는 AI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오히려 횡보장을 최근에 보인 것이 내년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2026년은 AI의 진짜 파급력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시선이 AI 활용 기업 그리고 더 다양한 섹터로 움직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I는 노동 시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메가 트렌드에 비해서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AI의 투자 영역은 핵심 AI 개발자 위주였던 거에 반해서 앞으로는 이제 AI가 IT 섹터를 넘어서 뭐 전문 서비스업이나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깊숙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AI 투자 영역이 AI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자, 그리고 지원자, 그리고 활용자, 거기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골드만삭스의 피터 칼란 역시 단순히 AI를 공급하는 기업보다 AI를 통해서 실제 마진 개선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AI는 기회인 동시에 내년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도이치뱅크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내년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인 중 1위로 AI 거품 붕괴가 압도적인 비중, 그러니까 57%에 달하는 비중으로 1위에 꼽혔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퀄리티 주식은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문제는 무엇이 진짜 우량주인가인데 새해에는 진짜 우량주를 가리기 위한 과정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AI의 파급력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AI 수익성을 증명하는 한 해, 그러니까 그 성장의 질이 주가를 결정할 것이란 겁니다. 매출 없이 성장 기대감 또는 포모에 상승했던 일부 종목에 대한 가지치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전문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nvestors are now beginning to ask questions about the returns, about how these extraordinary amounts of capital flowing into AI will generate a return. Because it's absolutely possible for AI to be a wonderful technology, but also be an unprofitable industry because of vigorous competition. And we're now seeing very vigorous competition, especially from open source models developed in China, which are likely to push down returns. 네, 이는 매그니피센트 7, M7으로 불리는 빅테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들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있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얼마나 확실한 수익성을 만들어내는지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술주 외에 기본기가 탄탄한 전통 우량주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 투자 이벤트 중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을 꼽아보자면 단연 스페이스 X의 기업 공개일 겁니다. 현재 IPO를 위한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피까지 내년에 IPO의 메가 IPO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비상장 M7의 대장주로 꼽히는 스페이스 X가 기업 가치 약 1조 달러에서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평가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이 이 스페이스 X IPO 메인 주관사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2010년 테슬라 상장을 주관했던 모건 스탠리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여기에 실제 이번 스페이스 X의 IPO가 한 기업의 상장을 넘어서 우주 산업이 어떻게 보면 벤처 단계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 자산군으로 편입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최근 2기 첫 우주 정책을 발표하고 신임 나사 국장에 머스크의 최측근을 임명하는 등 이 민간 주도의 상업용 우주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8,000선 돌파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미 증시 기대해보면서 증권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지주회장 최종 후보로 임종용 현 회장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융권의 연임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예원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후보로 임종영 현 회장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임 추인은 임 회장이 지난 3년간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우리금융의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비은행 강화 전략에 우리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임추위는 의류금융이 타그룹 대비 열이었던 보통주 자본 비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재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고요. 이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그룹 전반의 신뢰도를 개선한 점도 연임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점쳐왔습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연임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번 인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었는데요.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깜깜이 임추위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모범 규준에 따라 충실히 경영 승계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추위 발표 이후 임종용 회장은 메시지를 내고 향후 생산적 금융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발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3년 임기의 2기 체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본사에서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